어바니스타라는 회사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을 활용해 이런 헤드폰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헤드폰에 반짝이는 크리스탈을 수백 개 박아 나온 것이죠. 이걸 쓰고도 남자다워 보일 수 있다면 당신은 상남자입니다. 보석이라 하면 흔히 천연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같은 값비싼 원석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런 원석을 뛰어넘는 반짝임을 만들어낸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스와로브스키인데요. 진짜와 가짜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한 브랜드죠. 단지 유리 위에 빛을 입힌 게 아니라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을 결합해 반짝임을 재창조해냈습니다. 과연 위스키와 가스키, 게스키 말고 스와로브스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와로브스키는 1895년 오스트리아 출신 다니엘 스와로브스키에 의해 시작됩니다. 창립자인 그는 원래 유리가공 기술자였는데요. 그가 발명한 정미유리 절단기계는 보석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보석처럼 보이는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스와로브스키의 기계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조 크리스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야말로 당시로선 첨단 과학이었습니다. 다니엘 스와로브스키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즉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귀족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스와로브스키는 처음부터 합리적인 가격과 대량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보석 산업의 대중화, 바로 그 출발점이 스와로브스키였던 셈이지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은 일반 유리와는 전혀 다른 소재입니다. 모래와 석영, 기타 광물을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여 만들어낸 이 크리스탈은 빛의 굴절률이 일반 유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덕분에 빛을 받으면 실제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반짝이지요. 물론 각각의 재료를 어떻게 섞는지는 비밀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특허받은 커팅 기술이 더해져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탄생합니다. 최근 들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각광받고 있지만 이미 한참 전부터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이 빛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부터 유럽의 연극과 오페라 무대에서 스와로브스키는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크리스탈로 장식된 주인공들을 위한 드레스를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스와로브스키는 이걸로 드레스를 만듭니다. 주최자 룩에 도전해보실 분 안 계신가요?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월의 티아라도 사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스와로브스키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드리 헵번이 착용했던 이 아름다운 제품도 스와로브스키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사실 헐리우드는 다이아몬드보다 스와로브스키를 더 사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름답고 가볍고 무엇보다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개츠비나 타이타닉, 물랑 루즈 등 영화와 드라마 속 수많은 장면 뒤엔 스와로브스키의 정밀한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스와로브스키는 단지 보석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패션을 넘어 인테리어와 조명, 심지어 가전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을 이용한 터치 패널이나 광학 장비들도 만드는데요. 이게 과연 같은 회사에서 하는 일인가 싶을 정도죠. 이제 조만간 스와로브스키가 보석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을 활용해 이런 거대한 트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집에 하나 둘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는데요. 물론 가격은 좀 나가겠지만 말입니다. 스와로브스키는 샤넬과 디올, 알렉산더 맥퀸, 장폴 고티에, 프라다, 버버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하이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왔습니다. 단순히 장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크리스탈 패브릭 같은 신소재를 함께 개발하며 기술과 패션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하긴 가격도 합리적인데다 반짝반짝 빛나니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스와로브스키 하면 백조 로고가 유명하죠. 순수와 순결, 우아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백조의 이미지가 크리스탈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로고는 백조가 아닌 에델바이스 꽃 모양이었습니다. 의미는 비슷했다고 하네요. 2020년 조반나 앵글버트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하면서 스와로브스키의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새로워졌죠. 그녀의 지휘하에 내놓는 다양한 컬렉션은 마치 예술 조각처럼 큼직하고 볼드한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그녀는 스와로브스키를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하나의 태도이자 문화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변화 덕분에 스와로브스키는 밀레니얼과 Z세대 소비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예술, 전통과 혁신, 그리고 대중성과 명품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와로브스키. 그들은 이제 크리스탈을 넘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세상을 더 반짝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스와로브스키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 브랜드를 창립한 해리 윈스턴은 귀신같이 좋은 보석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해리 윈스턴은 전당포에서 돌 하나를 25센트에 사들였는데 알고 보니 그건 에메랄드였죠. 해리 윈스턴은 다음날 그 보석을 $800에 팔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명한 보석상으로 알려진 미국 출신의 해리 윈스턴, 그가 1936년 세운 동명의 브랜드는 오늘날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선 찾아볼 순 없지만 옆나라 일본과 본토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고급스러운 장신구를 파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지요. 현재는 스와치 그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리 윈스턴, 과연 어떤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해리 윈스턴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창립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석에 대해 뛰어난 감각을 지녔던 그는 결국 보석과 관련된 일을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았고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고급 보석들을 사들이며 다이아몬드의 왕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1920년 처음으로 보석들을 사들이며 보석상이 되었고 1932년 해리 H 윈스턴 주얼스로 1936년 지금의 이름과 같은 해리 윈스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해리 윈스턴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자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이런 이유로 해리 윈스턴의 사무실에는 숨겨진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와 그의 VIP 고객들은 눈에 띄지 않고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향인은 사진 찍히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해리 윈스턴을 창립한 해리 윈스턴도 극내향인이었지요. 실제로 그의 사업 정책에는 그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걸 금지하는 조항도 있었는데요. 해리 윈스턴은 그림자 속이나 멀리서만 촬영되었고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리 윈스턴은 1943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위해 여배우 제니퍼 존스에게 메가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게 해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지금이야 배우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이아몬드를 차는 게 일반적이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마케팅 기법이었죠. 1949년 해리 윈스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4대 다이아몬드 중 하나인 호프 다이아몬드를 사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의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바로 그 보석인데요. 놀랍게도 이 보석을 사들인 이후 해리 윈스턴은 호프 다이아몬드를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윈스턴은 저주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믿지 않았고 박물관의 훌륭한 컬렉션을 위해 기증했죠. 다행히도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저주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살 때 배송비가 부담되시나요? 해리 윈스턴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면 배송비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해리 윈스턴은 다이아몬드를 사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지만 그걸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데에는 푼돈을 썼는데 바로 미국 우체국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보냈기 때문입니다. 1935년 그가 726캐럿 다이아몬드를 런던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배송비로 쓴 비용은 고작 64센트였으며 1958년 45.52캐럿짜리 호프 다이아몬드를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보내는 데 들었던 비용은 고작 145달러였죠. 이 다이아몬드들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배송비는 정말 푼돈이네요. 해리 윈스턴이 왕실과 경쟁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영국의 윈저 가문입니다. 1952년 라이프 잡지는 영국 왕실에 이어 해리 윈스턴의 보석 컬렉션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리 윈스턴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근본 있는 브랜드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창립자 해리 윈스턴이 죽은 뒤 회사는 그의 두 아들인 로널드와 브루스에게 맡겨졌죠. 형제는 10년 동안 회사의 통제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는데 결국 로널드가 브루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다툼은 로널드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로널드가 인수한 지분이 2013년 스위스의 스와치 그룹에 넘어가면서 해리 윈스턴이라는 브랜드는 스와치 그룹 산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보석을 사랑했던 인물답게 해리 윈스턴은 다이아몬드가 디자인을 지시해야 하며 다이아몬드의 타고난 광채가 귀금속에서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해리 윈스턴을 대표하는 윈스턴 클러스터라는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1940년대 디자인된 이 눈에 띄는 모티브는 화려하게 세팅된 다이아몬드가 특징이며 모든 방향에서 빛을 포착하는 조각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자랑하죠.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해리 윈스턴은 단순한 보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정교한 세공 기술은 귀금속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했으며 오늘날까지도 해리 윈스턴이라는 브랜드는 명품 주얼리 산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를 넘어 아름다움과 품격을 상징하는 그의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로 남아있죠. 또한 스와치 그룹에 소속되면서 아름다운 시계들도 만들고 있는 해리 윈스턴. 과연 앞으로도 해리 윈스턴은 브랜드의 숨은 헤리티지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영원히 고급 주얼리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귀걸이와 목걸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디자인은 원래 프랑스 출신의 고급 보석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에서 만든 디자인이죠. 세계 최고의 보석 브랜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로 디자인과 원석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 많은 비싼 브랜드인데요. 과연 반클리프 아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클리프 아펠의 탄생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커플의 러브 스토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에스텔 아펠과 알프레드 반클리프죠.
보석상의 딸이었던 에스텔 아펠과 석공의 아들이었던 알프레드 반 클리프는 보석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고 공통의 관심사 덕분에 빠르게 사랑에 빠졌죠. 1895년 결국 이 커플은 결혼식을 올렸고 여기서부터 반 클리프 아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러브스토리에 기반해 반 클리프 아펠은 진실한 사랑에 대한 예찬을 브랜드의 주요 철학으로 여겼습니다. 반 클리프 가문과 아펠 가문이 보석 및 원석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보석을 고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 클리프 아펠이 최고 품질의 원석만을 사용한다는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건 이런 뒷이야기가 있어서죠. 역사가 오래된 만큼 반 클리프 아펠의 주얼리 세공도 뛰어난 수준인데요. 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미스터리 세팅입니다. 무슨 말인지 미스터리하다고요. 보석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금속으로 원석을 무는 프롱 혹은 클로가 있는데 반 클리프 아펠은 이 부분을 안으로 보이지 않게 집어넣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반 클리프 아펠은 더 정교하고 세밀한 귀금속을 만들 수 있었죠. 유럽의 상류층들이 반 클리프 아펠을 사랑했던 것도 이런 숨은 디테일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클리프 아펠은 시계도 생산하고 있죠. 이 시계 과연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손목시계는 1929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손목시계 제조 이전에는 이미 1920년대부터 탁상시계나 회중시계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 클리프 아펠을 운영하던 삼형제 중 한 명인 피에르 아펠이 만든 시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에르는 요즘 말로 하면 스타일 아이콘이었는데 패션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시계가 갖고 싶어서 직접 시계를 디자인하고 만들었죠. 이 시계는 1949년 세상에 등장했고 피에르의 이름을 따 피에르 아펠이라는 모델명을 갖게 됩니다. 반 클리프 아펠은 현재도 계속 시계를 생산해오고 있는데 주로 보석이 세공된 시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반 클리프 아펠은 아시다시피 전문 시계 브랜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계에 보석만 박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시계 안에 스토리를 담죠. 2006년부터 선보인 포에틱 컴플리케이션이라는 시계는 보기만 해도 정말 많은 공을 들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시계입니다. 단순히 스토리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시계에 구현하기 위해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에나멜 기법 같은 방식을 적용해 다이얼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시계가 아니라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 클리프 아펠 하면 클로버 모양의 주얼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바로 반 클리프 아펠의 아람브라 컬렉션입니다. 이 라인은 1968년 처음 등장했는데요. 앞에서 피에르 아펠에 대해 언급할 때 언급했던 삼형제 중 한 명인 자케 아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매번 네잎 클로버를 모아서 직원들에게 항상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로 시가 담긴 편지와 함께 선물을 했죠. 자케 아펠은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행운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그의 신념을 담아 아람브라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현재에도 이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주얼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행운이 담긴 귀걸이와 목걸이라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가격표를 보면 그 생각은 다시 사라지고 말죠. 반 클리프 아펠을 언급할 때 하이 주얼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반 클리프 아펠이 자랑하는 세공 기술과 최고급 원석들이 들어간 상품입니다. 브랜드 특유의 예술성으로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준이죠. 자연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와 만든 섬세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리나 등에서 영감을 받아 주얼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중 개인적으로 가장 특이한 건 1950년에 처음 탄생한 지프 넥클리스라고 생각합니다. 지퍼를 열고 닫아서 목걸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반 클리프 아펠에서는 주문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1907년부터 주문 제작을 해왔으니 꽤 역사가 오래되었죠. 특이하게도 첫 주문 제작 제품은 주얼리가 아닌 배 모형이었습니다. 바루나보트라고 불리는 이 모형은 사실 벨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미국의 유진 히긴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배의 모형을 그대로 따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했고 반 클리프 아펠에서 이를 만들어줬죠. 주얼리가 아닌 특이한 주문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인도의 왕자는 청개구리 전용 케이지를, 벤틀리의 사장이었던 베이브 바나토는 벤틀리가 새겨진 소품 케이스를 주문했었죠. 이외에도 유럽 왕가의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왕관도 제작했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반 클리프 아펠은 최고급 주얼리 브랜드로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성능이나 제품 자체의 능력보다는 제품의 미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많은 브랜드들을 보면 디자인 하나만 끝내준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 오늘 설명할 귀금속 브랜드 부첼라티는 이탈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보석 브랜드 중 하나로 인정받는 부첼라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페라 극장으로 유명한 밀란의 라스칼라, 이 근처에서 창립자 마리오 부첼라티는 1919년 처음 자신의 이름을 딴 가게를 열고 귀금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금속과 이탈리아의 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는 부첼라티의 귀금속들은 유서 깊은 이탈리아 예술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스페인 귀족들이나 교황 같은 사람들이 부첼라티의 제품을 주문했다고 하니 실이 인정은 받았던 것 같네요.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금세공의 왕자였을까요? 금세공의 왕자였다고는 하지만 부첼라티는 은제품도 꽤 잘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은제품들도 정교하게 세공되어 판매되는데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꼼꼼히 세공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혹은 책 하우스 오브 구찌를 보신 분들이라면 명품 브랜드 구찌의 숨은 집안 싸움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공교롭게 같은 이탈리아 브랜드인 부첼라티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창립자인 마리오가 1965년 세상을 떠난 뒤 회사는 그의 아들들 중 4명이 나누어 운영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안 마리아 부첼라티였습니다. 그는 미국 지역에서의 부첼라티 브랜드 사업을 도맡아 했고 미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1971년에는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회사를 창립해 운영했죠. 한마디로 부첼라티 이름을 단 브랜드가 둘이었던 셈인데요. 다행히도 2011년 합의를 통해 마리오 부첼라티와 지안 마리아 부첼라티 두 회사가 합병을 했고 지금의 부첼라티가 탄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원래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게 일상인가요? 부첼라티가 대륙의 기상을 물려받았다면? 현재는 아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 회사에서 85%의 부첼라티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2016년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3대 명품 그룹으로 유명한 리치몬트에서 부첼라티를 소유 중입니다. 예거르 쿨투르나 IWC, 불가리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와 같은 소속인데 제대로 관리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브랜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부첼라티라는 브랜드와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첼라티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바로 화려함입니다. 제품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명확해 보이죠. 부첼라티의 제품들은 로마 제국 시기부터 르네상스 시기까지 아우르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보티첼리나 도나텔로의 작품들에서 한 번쯤은 본 듯한 디자인이죠. 부첼라티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하나는 바로 트라포라토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구멍이 숭숭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어떻게 부첼라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구멍이 뚫렸다는 게 어감이 별로 좋진 않긴 하지만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사이에 벌집처럼 공간을 두어 귀금속을 세공하는데 이게 부첼라티라는 브랜드 특유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금 부분도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감을 주어 독특한 느낌이 나도록 했죠. 물론 이 정도 만들려면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야 하니 장인정신이 들어갔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꾸 예술품과 연관되는데 부첼라티와 예술품의 명확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두면 훌륭한 투자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부첼라티의 가격만 보더라도 꽤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품 중에서도 크기가 크고 브랜드에서 자신있게 내세우는 시그니처 제품일수록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쯤 되면 부첼라티의 귀금속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아닐까요? 부첼라티에서 과거 만든 은제품 중에는 아예 제품에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예술품이 맞는 것 같네요. 최근에 많은 주얼리 브랜드들은 현대적인 삶에 맞게 간편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첼라티는 창립자 마리오 부첼라티가 원했던 화려하고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부터 에메랄드, 금부터 은까지 다양한 원석들과 소재들을 활용해 독창적인 예술품들을 만드는 부첼라티는 최근에는 국내에도 들어오면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과연 부첼라티는 앞으로 국내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민트색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를 보면 우리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코 이야기입니다. 1837년 탄생해 은제품과 다이아몬드 주얼리 등을 생산하며 사랑받아온 이 브랜드는 얼마 전 루이비통의 모기업인 LVMH에 인수되며 새로운 날개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과연 티파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티파니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1837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실 겁니다. 이 숫자,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티파니 앤 코가 1837년 미국에서 찰스 루이스 티파니에 의해 창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재미있게도 1837년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이름도 달랐고 우리가 아는 주얼리 브랜드가 아닌 문구와 펜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이후 티파니가 동업자로부터 모든 지분을 인수하면서 회사는 티파니 앤 코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얼리 브랜드가 아니었던 티파니 앤 코가 어떻게 현재는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가 된 것일까요? 중산층들을 위해 티파니가 유명한 유럽의 주얼리들을 수입해서 팔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주얼리들은 대부분 화려한 디자인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는 차별화되는 모던하면서도 미국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을 직접 디자인해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티파니 하면 실버 주얼리가 대표 상품인데요. 과거 미국 브랜드 중에서 92.5% 은 함유량 규격을 지켜서 주얼리를 제조하는 곳은 티파니 앤 코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심적인 브랜드였다는 이야기죠. 현재에도 실버 주얼리 하면 티파니 앤 코는 당연 상위권에 위치하는데 정교한 세공 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티파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1878년 티파니 앤 코가 남아공 킴벌리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매입하고 다이아몬드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하면 티파니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티파니 앤 코의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좋은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 말고도 색이 들어간 컬러 다이아몬드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던 것도 있죠. 티파니 앤 코는 영화에서 PPL을 하기도 했는데요. 티파니 앤 코가 최초로 PPL을 했던 영화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 매장에서 아침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죠.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위대한 개츠비에도 티파니 앤 코의 제품들이 등장했는데 개츠비의 반지부터 홈데코까지 모두 티파니 앤 코의 협찬으로 영화가 촬영되었습니다. 티파니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매장이 하나 있죠. 바로 명품 매장이 일렬로 들어선 뉴욕 5번가와 57번가의 모퉁이에 있는 티파니의 본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티파니 매장이라고 한다면 이곳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네요. 1940년부터 플래그십 스토어로 역할을 담당해온 뉴욕 5번가의 본점에는 129캐럿에 가까운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있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티파니 하면 떠오르는 민트색, 사람들은 이 색을 티파니 블루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당시 유럽에서 신부들은 결혼식의 하객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터키석의 비둘기 장식을 선물했는데 티파니의 창시자인 찰스가 이것에서 착안해서 티파니 블루 색상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죠. 티파니는 1845년 처음 만들었던 카탈로그의 표지에 이 색상을 사용하고 블루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티파니 블루 컬러는 티파니를 대표하는 색상이 되었습니다. 쇼핑학의 저자 마틴 린드르스톰은 티파니 블루박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의 심장박동수가 22% 상승한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다 보니 티파니 앤 코를 거쳐간 디자이너들도 많습니다. 그중 20세기 모던 장신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 선정된 장 슐럼버제, 흘러내리는 듯한 주얼리 디자이너로 유명한 엘사 포레티, 유명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딸 팔로마 피카소 등이 손꼽히는 디자이너죠. 이들이 디자인한 제품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티파니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루베이도 소재를 출시해 장신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티파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핑크색의 금속,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합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측정 결과로는 동이 55%, 금 31%, 그리고 나머지는 은과 아연이 섞인 합금이었죠. 뉴욕 양키즈의 야구 모자, 대세템이 되면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모자 위에 NY 로고가 야구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탄생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뉴욕 양키즈가 이 로고를 사용하게 된 건 바로 티파니 앤 코 덕분이었죠. 존 맥도웰이라는 이름의 뉴욕 경찰을 기리기 위해 만든 메달의 제작에 티파니가 참여했고, 이 로고는 이후 1909년 뉴욕 하이랜더스, 즉 뉴욕 양키즈의 전신인 팀에서 로고로 활용되게 됩니다. 민트색 박스를 등 뒤로 숨긴 남자, 여자에게 건네주는 박스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티파니에서 자주 사용하는 광고 컨셉인데요.
이렇게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티파니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자 한 번쯤은 갖고 싶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프로포즈, 행복한 결혼의 상징이자 최상의 제품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이름을 알려왔던 티파니 앤코. 앞으로 어떻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됩니다.